오서연의 세상은 캔버스와 종이, 그리고 물감 냄새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의 작은 방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성역이었다. 벽에는 완성되지 않은 캔버스들이 기대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연필과 붓이 어지럽게 꽂혀 있었다. 서연은 낡은 이젤 앞에 앉아 오직 숫 연필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한 마리 길고양이의 쓸쓸한 눈빛이 섬세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나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날카로운 소음으로 인해 위태로웠다. 어머, 그래서 그 김대리라는 총각, 집은 있다니. 대리는 무슨 대리야? 엄마, 그냥 작은 회사 다닌대. 월급도 뻔하지 뭐. 그래도 얼굴 반반하고 키는 커서 데리고 다니기엔 나쁘지 않아. 엄마인 윤 여사와 언니 오유진의 대화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돈과 조건, 그리고 타인의 가치를 매기는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저녁 식탁의 주인공은 언니 유진의 새로운 남자친구, 김진우라는 사람이었다. 서연에게는 얼굴도 모르는 그 남자가 이미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는 한 마리 가축처럼 등급이 매겨지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낡은 헤드폰을 썼다. 음악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세상과 거실의 저 천박한 세상을 분리하기 위한 익숙한 의식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있었지만 그녀는 이 집에서 가장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돈이 되지 않는 그림에만 몰두하는 쓸모없고 어딘가 모자란 둘째 딸. 그것이 가족들이 그녀에게 내린 평가였다. 바로 그때였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림에 필요한 영감을 얻으려 창가로 다가갔다가 빗속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검은색 승용차 및 흠뻑 젖은 채 미세하게 떨고 있는 새끼 고양이였다. 다음 순간 서연은 우산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다. 고양이는 다리를 저는 듯했고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경계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의 낡은 카디건으로 고양이를 감쌌다. 괜찮냐? 괜찮냐? 그녀가 차가운 몸의 고양이를 품에 안고 현관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있던 윤 여사와 유진이 기겁을 했다. 어머, 얘 너 미쳤니? 그게 뭐야? 당장 갖다 버려. 어디서 균 덩어리를 들고 와. 유진은 소파 위로 발을 올리며 질색했다. 하지만 서연은 평소와 달리 물러서지 않았다. 내쳤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더 이상의 잔소리를 뒤로 한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그날 오후 서연은 돼지 저금통을 깨서 나온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들고 몰래 동물병원을 다녀왔다. 붕대를 감은 작은 생명체는 그녀의 방 안에서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희미한 온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며칠 뒤 마침내 언니의 남자친구 김진우가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 오는 날이었다. 윤 여사와 유진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처럼 아침부터 분주했다. 최고급 한우를 사고 비싼 와인을 준비하고 미용실에 다녀왔다. 그것은 예비 사위를 위한 환대가 아니었다. 그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들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였다. 저녁 율립입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훤칠한 키에 단정한 모습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민준, 아니 김진우였다. 그의 손에는 소박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고 단정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진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윤 여사는 과일 바구니를 건네받으며 속으로 혀를 찼다. 고작 이런 걸 사오다니. 유진은 그의 몸에 걸친 옷 브랜드를 빠르게 스캔하며
속물적인 계산을 끝마쳤다. 서연은 마지못해 방에서 나와 식탁의 가장 끝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혹독한 면접, 아니,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진우 씨는 아버님은 뭐 하시는 분이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담담했다. 그것은 그의 연극 속 유일한 진실이었다. 어머, 저런 고생이 많았겠네.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은 작아고. 아닙니다. 작은 월세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이고 연봉은 어느 정도나 돼. 질문은 노골적이었고 무례했다. 마치 그의 재산과 배경을 하나하나 발가벗겨 전시하려는 듯했다. 민주는 그 모든 질문에 겸손하고 정직한 가난한 청년의 모습으로 일관했다.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서연은 보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관조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빛을. 그는 이 식탁에서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이 가족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긴장한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다.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포크가 바닥으로 굴러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는 그 찰나의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준이 누구보다 빠르게 몸을 숙여 포크를 주워주었다. 괜찮으세요? 그가 냅킨으로 포크를 닦아 건네주며 그녀와 눈을 맞추었다. 그 짧은 순간, 서연은 그의 눈 속에서 다른 가족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다. 그것은 동정이나 무시가 아닌 한 인격체에 대한 조용한 존중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분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돌아가자마자 윤 여사와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그에 대한 품평을 시작했다. 아이고, 저런 깡통을 데려와서 어쩌자는 거니. 일단 겉모습은 합격이니까 결혼하고 나서 내가 제대로 조련해야지. 내조 잘해서 승진시키고 돈 벌게 만들면 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 위에는 다친 고양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이젤 앞에 앉았다. 그리고 그리던 고양이 그림의 배경 한 구석에 한 남자의 뒷모습을 그려 넣기 시작했다. 소박한 옷차림을 했지만 결코 굽히지 않는 곧은 어깨를 가진 남자, 예의 바르게 웃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슬픔을 아는 듯한 깊은 눈을 가진 남자. 서연은 연필을 든 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김진우 씨, 그녀의 순수한 호기심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폭풍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남자의 치밀한 연극과 한 여자의 탐욕이 충돌하기 직전의 고요한 밤이었다. 시간은 흘러 강민준이 김진우라는 이름으로 오유진의 가족을 관찰한 지 석 달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성실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직장인. 착하지만 다소 답답할 정도로 순진한 청년. 그리고 그의 연극이 완벽할수록 윤 여사와 유진의 마음속에서는 그에 대한 경멸과 조바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기우이기를 바랐다. 어쩌면 유진이 자신을 둘러싼 물질의 껍데기가 아닌 진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해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 그는 고아로 자라온 자신의 삶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꿈을 꾸었다. 그는 프로포즈를 위해 작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화려하진 않지만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소박하고 정갈한 곳이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작은 벨벳 케이스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섬세하게 세공된 작은 은반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진실한 사랑은 보석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크기로 증명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유진 씨, 식사가 끝나고 민주는 맞은편에 앉은 유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유진은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손을 빼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지루한 표정이었다.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화려한 집이나 비싼 차를 사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평생 당신을 웃게 해주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당신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서로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래요. 그는 진심을 담아 고백하며 주머니 속 반지 케이스를 꺼내 열었다. 순간 유진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것은 감동의 표현이 아니었다. 케이스 안에 작고 소박한 은반지를 본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간 것은 명백한 실망과 당혹감이었다. 그녀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굳어 있었다. 어며, 진우 씨, 너무 갑작스럽다. 그녀는 네라고 대답하는 대신 애매한 말로 상황을 회피했다.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두 사람을 감시하듯 지켜보던 윤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다. 예, 김서방 아니. 아직 서방은 아니지. 김 총각. 프로포즈는 좋은데 너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상황은 프로포즈가 아닌 청문회로 변질되었다. 두 사람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데. 설마 우리 유진이를 그 쥐꼬리만한 월세방에서 살게 할 건 아니지.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남자가 야망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평사원으로 살 거야. 윤 여사의 질문은 날카롭고 집요했다. 그것은 예비 사위에 대한 걱정이 아닌 상품의 가치를 따지는 흥정꾼의 말투였다. 유진은 옆에서 엄마, 왜 그래? 라고 말리기는커녕 엄마 말이 맞아. 진우 씨, 사랑도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해야지. 라며 어머니를 거들었다. 민주는 그들의 잔인한 질문 세례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준비된 대답을 덤덤하게 내놓았다.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작은 전세 아파트를 얻을 생각입니다. 승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범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윤 여사와 유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들에게 평범은 실패와 동의어였다. 그날의 프로포즈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이 났다. 그리고 며칠 후 윤 여사는 중요한 가족 식사가 있다며 민준을 시내의 고급 한정식집으로 불렀다. 그곳에는 윤 여사와 유진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까운 친척들까지 몇몇 와 있었다. 민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을 확인하기 위해 담담하게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유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보란듯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싸늘하게 말을 이었다. 진우 씨,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우리 결혼은 안 되겠어요.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내 젊음과 아름다움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미래를 원해요. 미안하지만 진우 씨에게서는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네요. 당신이 줄 수 있는 평범한 행복보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여자예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한 사람의 인격과 진심을 수익률 없는 투자로 규정해버리는 잔인하고 모욕적인 언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유진은 자신의 명품 핸드백에서 그날의 은반지를 꺼내 테이블 위로 굴렸다. 노르르,
작은 은반지가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를 굴러 민준의 바로 앞에서 달칵 소리를 내며 멈추었다. 그 작은 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서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민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은반지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서늘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마지막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했던 답이 아닌 자신이 예측했던 답을 얻었다. 강민준은 차갑게 식어버린 식당을 뒤로 하고 몸을 돌렸다. 친척들의 수군거림, 윤 여사의 안도의 한숨, 그리고 오유진의 승리감에 찬 냉소. 그 모든 것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아프지 않았다. 그저 영혼의 한 부분이 마모되어 사라지는 듯한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역시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인간의 탐욕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추악할 뿐이었다. 연극은 끝났다. 그가 레스토랑의 무거운 문을 밀고 나가 차가운 밤거리로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저기요, 김진우 씨. 잠깐만요. 가늘고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숨을 헐떡이며 쫓아나온 오서연이 서 있었다. 늘 방구석에 틀어박혀 존재감조차 없던 어딘가 모자란 둘째 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눈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작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조금 전 유진이 경멸적으로 던져버렸던 작은 은반지가 놓여 있었다. 이걸 두고 가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가족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렸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침묵에 더 용기를 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반지는 잘못이 없잖아요. 주는 사람의 진심이 담겨서 그래서 예쁜 건데 그 순간 민준의 굳어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는 서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동정도, 계산도, 경멸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선의와 타인의 상처에 함께 아파하는 맑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지난 석 달간 그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진실된 감정이었다. 모두가 그의 허름한 껍데기를 비웃고 평가할 때 이 모자란 여인만이 그의 진심을, 그의 상처를 알아봐 주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는 이대로 사라져 오유진의 가족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발버둥 칠 때 가장 절정의 순간에 나타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서 있었다. 이 진흙탕 속에서 유일하게 더럽혀지지 않은 연꽃 같은 존재.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바닥 위에 놓인 반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의 바로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아니, 서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조금 전 오유진에게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건넸다. 오서연 씨, 그럼 이 진심 당신이 받아줄래요? 바로 그때 레스토랑에서 상황을 구경하러 나온 윤 여사와 유진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어머머, 쟤들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충격,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경멸적인 폭소였다. 꼴값들을 떨고 있네. 잘 됐네. 잘 됐어. 버림받은 놈이랑 모자란 년이랑 아주 천생연분이 따로 없구나.
윤 여사는 손뼉을 치며 조롱했다. 유진 역시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렸다. 내버려둬. 엄마, 저러다 둘이 옥탑방에서 그 소중한 진심이나 끓여 먹고 살라지. 나는 이제 자유네. 그들의 조롱은 오히려 민준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그는 오직 서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경멸스럽게 웃고 있는 엄마와 언니를 한 번, 그리고 자신의 발치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가족들은 그녀를 버렸다. 세상은 그녀를 무시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을 이 남자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윤 여사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래, 그렇게 좋으면 당장 내일 가서 혼인신고라도 해버려. 그리고 너, 오서연, 그날부로 너는 이 집 딸도 아니니까 다시는 여기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마. 그것은 저주에 가까운 허락이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차가운 세상과 자신을 선택한 낯선 남자 사이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긍정의 대답이 모든 운명의 수레바퀴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강민준과 오서연은 구청으로 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빨랐다. 서류 몇 장에 서명을 하고 나자 두 사람은 이제 세상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축하해줄 가족도, 돌아가서 함께 기쁨을 나눌 집도 없었다. 갑시다. 우리 집으로. 구청을 나서며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담담했다. 서연은 우리 집이라는 낯선 단어에 심장이 작게 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민준은 그녀를 자신의 진짜 집인 초호화 펜트하우스가 아닌 이 연극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또 다른 공간으로 이끌었다. 그의 차는 평범한 국산 중고차였고 그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 언덕길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 앞이었다. 여기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꼭대기층,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낡은 초록색 철문. 그가 열쇠로 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작은 옥탑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방은 작았다. 작은 부엌과 방 하나, 그리고 낡은 화장실이 전부였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민준은 아내의 실망한 표정을 예상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우와! 그녀는 작은 탄성을 내지르며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옥상 평상으로 달려갔다. 옥상에서는 낡은 주택들의 지붕과 동네의 정겨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옥상도 있어요. 여기에 화분 몇 개 놓고 빨래도 널고 저쪽 구석에는 이젤을 놔두면 되겠네요.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이 아닌 순수한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다. 마치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선물 받은 아이처럼. 그녀는 단 한순간도 이곳을 가난하거나 초라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곳은 자신을 쫓아낸 차가운 집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우리 집이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아주 희미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의 이 미친 도박이
최악의 결과로 끝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연은 이곳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작은 옥탑방을 가득 채울 때면 민주는 생전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민주는 매일 아침 평범한 회사원처럼 출근했고 저녁에는 지친 기색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단 한 번도 그의 회사나 월급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옥상 평상에 나란히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하늘의 별을 보았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서연은 자신의 그림에 대한 열정과 곧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릴 작은 개인전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라도 되는 듯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겼지만 그녀와 대화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딱딱했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다. 서연이 문화센터에 다녀온 뒤 넋이 나간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전시회 취소됐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구청의 예산 삭감으로 문화센터의 모든 소규모 전시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통보였다. 그녀가 몇 년 동안 준비해온 첫 번째 개인전이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꿈이 세상의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꺾여버린 것이다. 서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렸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감히 누군가가 이토록 순수한 사람의 꿈을 짓밟는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강남의 초고층 빌딩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회장실. 김진우의 허름한 옷을 벗고 다시 강민준으로 돌아온 그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초의 비서, 성북구립 문화센터. 예술지원팀 담당자 연락처 좀 알아보게. 그리고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고 익명의 후원자 이름으로 그 팀의 1년치 예산 전액을 기부하도록 해. 자금 출처는 추적 불가능하게 처리하고.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그날 저녁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평범한 회사원 김진우가 되어 있었다. 띵동.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화센터 관장이었다. 흥분한 목소리의 관장은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 중단되었던 모든 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하기로 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했다. 서연의 전시회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우 씨 어떡해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달려가 안겼다. 우리 전시회 다시 할 수 있게 됐대요. 어떤 분이 익명으로 후원을 해주셨대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민준은 활짝 웃으며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는 완벽한 연기력으로 놀라움을 표현했다. 그것 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착한 사람한테는 언젠가 꼭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편 그 기적에 대한 소식은 유진과 윤 여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명품관에서 쇼핑을 하던 중 서연의 전화를 받은 윤 여사는 스피커폰으로 그녀의 흥분한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 별일이네. 바보한테도 그런 행운이 다 찾아오고. 윤 여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혀를 찼다. 유진은 거울에 새로 산 명품백을 비춰보며 비웃었다. 고작 몇 푼 지원받은 거 가지고 뭘 저렇게 좋아한대. 한심하긴.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해. 김 대표님이 데리러 오셨대. 백화점 앞으로. 번쩍이는 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젊은 벤처 투자사 대표가 채서 내려 유진에게 손을 흔들었다. 유진의 새로운 사냥감이 나타난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작은 옥탑방에서는 서연이 자신의 첫 전시회에 걸 그림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닫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진우 씨, 고마워요. 왠지 당신을 만나고부터 제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순수한 믿음과 미소를 바라보는 민준의 마음속에서 연극과 현실의 경계가 아주 희미하게 흐려지고 있었다. 오서연의 작은 전시회는 동네에서 조용한 화제를 낳으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녀의 삶은 평온했고 남편 김진우와의 소박한 행복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모든 행운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지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낼 뿐이었다. 같은 시간 그녀의 언니 오유진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자신만의 성공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태민 씨, 여기가 바로 그 차세대 혁신가의 밤 갈라가 열리는 곳이에요. 유진은 국내 최고의 벤처 투자사 대표인 새로운 남자친구 김태민의 팔짱을 낀 채 최고급 호텔의 화려한 로비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그녀의 눈은 야망과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이곳은 돈과 인맥만으로는 들어오기 힘든 대한민국 IT 업계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모이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맞아. 오늘 밤 주인공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강민준 회장이지. 업계의 신화 같은 존재야. 얼굴 없는 회장으로 유명해서 오늘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더군. 김태민의 설명에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강민준 회장.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세상의 정점에 있는 남자. 그녀는 오늘 밤 이 화려한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새로운 상류층의 인맥을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녀에게 이 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였다. 한편 그 시간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회장실 강민준은 그날 밤 갈라의 최종 게스트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김태민 대표 동반 1인이라는 이름에서 잠시 멈췄다. 그의 입가에 차갑고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배우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군. 그는 인터폰을 눌러 최 비서를 불렀다. 오늘 밤 내 아내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나?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팀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옥탑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다시 어수룩한 회사원 김진우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서연 씨, 이게 뭔지 알아요? 그가 마치 큰 비밀이라도 되는 듯 속삭였다. 우리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 초대장이에요. 회장님이 제 실적을 좋게 보셨는지 특별히 저한테도 초대장을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파티라는데 저랑 같이 가주지 않을래요?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이런 화려한 자리가 불편했다. 하지만 전 입고 갈 옷도 없는걸요. 걱정 말아요. 민주는 웃으며 등 뒤에 숨겨두었던 거대한 디자이너 의상 상자를 꺼내 보였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남색 실크 드레스가 담겨 있었다. 진우 씨, 이건 너무 비싼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내 아내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오늘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내 아내였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연극을 넘어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가 드레스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곳에는 낯설지만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어색해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냈다. 약속된 시간, 두 사람이 낡은 다세대 주택의 계단을 내려오자 골목길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진우 씨, 이건 또 뭐예요? 아, 회장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차예요.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하시면서 민준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차에 올라탄 서연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가 긴장한 듯 손을 꼼지락거리자 민준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걱정 말아요. 그냥 내 옆에만 꼭 붙어 있어요.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예요.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굳은 약속처럼 들렸다. 차가 멈춘 곳은 조금 전 유진이 감탄하며 들어섰던 바로 그 호텔 앞이었다. 거대한 호텔 입구는 레드카펫과 눈부신 조명,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엄마 윤 여사와 함께 로비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주변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온통 자신보다 더 비싼 옷을 입은 여자들에 대한 질투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올 만한 남자를 찾는 탐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호텔 정문 로터리 쪽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번쩍이는 검은 세단에서 내리는 한 쌍의 남녀 때문이었다. 유진은 무심코 그쪽을 쳐다보다가 차에서 내리는 여자의 드레스 자락에 순간적으로 시선을 빼앗겼다. 심플하지만 압도적으로 우아한, 쉽게 볼 수 없는 디자인이었다. 어떤 여자길래 저런 채, 저런 드레스를. 그녀는 순간적인 질투심을 느끼며 혀를 찼지만 이내 자신의 사냥감을 찾기 위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방금 자신이 경멸적으로 흘겨본 그 여인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다고 무시했던 동생 서연이라는 것을. 민주는 서연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레드카펫을 지나 연 회장의 거대한 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화려한 샹들리에와 클래식 음악,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세상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모든 배우들이 무대 위에 올랐다. 진실의 막이 오르기 직전에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연 회장은 상류층의 허영과 야망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오유진은 새로운 남자친구인 김태민 대표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자신이 이곳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사람들을 향해 우아한 미소를 흘리고 다녔다. 윤 여사 역시 딸의 옆에 붙어 낯선 사람들에게도 인맥을 과시하며 딸의 가치를 한껏 부풀리고 있었다. 한편 연 회장의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있는 오서연은이 모든 풍경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다. 바로 옆에는 남편 김진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아까부터 말없이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릴 뿐 어딘가 다른 사람처럼 긴장하고 있는 듯 보였다. 서연은 그런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환한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떨어졌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드디어 이 자리에 대한민국 IT 산업의 살아있는 신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심장이자 두뇌이신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단 한 번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천재 CEO 강민준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한쪽으로 쏠렸다. 유진 역시 심장이 터질 듯한 기대로 숨을 죽였다. 드디어 강민준 회장의 실물을 보는구나. 잠시 후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턱시도를 입고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의 등장만으로도 장내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런데 유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다. 윤 여사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저 사람. 유진의 입에서 헛바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무리 봐도 자신이 얼마 전 미래가 없다며 경멸적으로 차버린 전 남자친구 김진우였다. 말도 안 돼. 닮은 사람이겠지. 유진이 중얼거리는 순간 남자가 무대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거대한 스크린에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빼도 박도 못할 김진우의 얼굴.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어수룩하고 순진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장래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날카로운 눈빛. 그는 왕국의 연회에 돌아온 변장한 왕의 모습 그대로였다. 유진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지만 곧이어 터져 나온 박수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강민주는 유창하고 흡입력 있는 목소리로 미래 기술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좌중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유진과 윤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인해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었다.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내버린 남자가 바로 이 화려한 세계의 왕이었다는 사실. 성공적인 연설이 끝나고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민주는 관객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객석의 한 곳을 응시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의 모든 것이자 제가 존재하는 이유인 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시선을 따라 움직여 연회장 구석에 작은 테이블을 비추었다. 갑작스러운 빛에 놀라 고개를 든 오서연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제 아내 오서연을 이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서연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얼떨떨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주변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꿈을 꾸듯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자신의 곁에 세웠다. 그는 수백 명의 관객과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통해 세상에 선언했다. 제 아내는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믿었을 때 저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왼손을 들어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소박한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이 반지는 제가 아무것도 줄 수 없었던 한 남자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은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서 빼냈다. 그리고는 자신의 턱시도 안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다. 케이스가 열리는 순간 연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밤하늘의 모든 별을 삼킨 듯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 반지는 민주는 그 찬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떨고 있는 서연의 손가락에 부드럽게 끼워주었다. 이제 그녀에게 온 세상을 주고 싶은 한 남자의 약속입니다. 그는 서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순간 연회장 안은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 그리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위에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 눈부신 빛의 홍수 속에서 객석에 서 있는 오유진과 윤 여사의 모습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피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잿빛 절망과 뼈저린 후회,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왕은 자신의 자리에 올랐고 세상이 몰랐던 왕비를 소개했다. 잔치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강민준과 오서연을 향한 박수 소리가 클수록 오유진과 윤 여사가 서 있는 자리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연회의 주인공이 뒤바뀌는 순간 그들의 세상도 함께 뒤집혔다. 유진의 옆에 서 있던 벤처 투자사 대표 김태민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조금 전까지 유진을 향해 빛나던 욕망 대신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이 가득했다. 당신이 강민준 회장을 차버린 그 여자였어. 고작 나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역겨우니까. 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유진을 그 자리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버렸다. 주변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지고 있었다. 저 여자가 그 여자래. 강민준 회장이 가난한 척할 때 찾다는 세상에 자기 발로 복을 걷어찼네. 모든 시선이 비수가 되어 나라와 박혔다. 조금 전까지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었던 유진과 윤 여사는 한순간에 대한민국 상류층 전체의 웃음거리이자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들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화려한 세계는 이제 두 번 다시 그들을 받아주지 않을 철옹성이 되어버렸다. 두 사람은 마치 도망치듯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등 뒤로 받으며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 윤 여사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왕을 우리 손으로 내쫓았어. 내 딸 인생을. 아니, 내 인생을 내가 망쳤어.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뜯으며 바닥을 뒹굴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상 누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유진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무대 위에서 빛나던 민준과 서연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경멸의 시선들이 끝없이 재생되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돈과 명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온 세상 앞에서 증명해버린 것이었다. 그들의 몰락은 그렇게 소리 나면서도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민주는 굳이 복수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에 의해 완벽하게 파멸했다. 한편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을 옥탑방이 아닌 한강이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진짜 집, 초호화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그녀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다른 세계의 풍경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눈앞에 이 남자, 강민주는 자신이 알던 남편 김진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와 아직 손에 꼭 쥐고 있는 낡은 은반지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서연은 조금씩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민주는 그녀를 차에 태워 서울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거리 삼청동의 한적한 골목으로 데려갔다. 그가 멈춰선 곳은 통유리로 된 세련된 3층짜리 건물 앞이었다. 건물 입구에는 갤러리 서연이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민주는 말없이 열쇠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당신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갤러리 안에는 그녀가 옥탑방에서 그렸던 모든 그림들이 전문가의 손길로 완벽하게 표구되어 가장 아름다운 조명 아래 걸려 있었다. 그녀의 꿈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다. 왜
왜 저였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날 레스토랑 앞에서 왜 갑자기 저한테 청혼한 거예요? 모든 게 연극이었다면 저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었잖아요. 민주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갤러리 중앙에 걸린 다친 길고양이를 그린 그림 앞에 멈춰 섰다. 그날 당신의 언니는 이 반지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버렸소.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은반지를 가리켰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보았기에 이걸 주었지. 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진지했다. 나는 그날 새로운 신부를 고른 게 아니었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돈이나 배경이 아닌 진짜 내 모습을 봐준 단 한 사람을 선택한 거요. 당신의 그 선량함이 내 모든 계획과 복수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에 서연의 마지막 남은 혼란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을 선택한 것은 거대한 부와 행운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상처받은 진심이 자신의 서툰 진심을 알아봐 준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갤러리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았다. IT 업계의 제왕도 천재 CEO도 아닌 자신을 찾아와 준 단 한 사람.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나를 봐줘서. 민주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처음으로 꾸밈 없는 진짜 미소를 지었다. 아니, 내가 고맙소. 나를 찾아줘서.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서로를 마주보며 비로소 진짜 평화를 찾았다. 그들만의 새로운 세상이 이제 막 문을 열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 후 오서연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넥서스 이노베이션 강민준 회장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오서연 관장 혹은 오서연 작가라고 불렀다. 그녀가 운영하는 갤러리 서연은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 재능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K-애트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가족들에게조차 쓸모없다 무시당했던 그녀의 꿈은 이제 수많은 다른 이들의 꿈을 피워내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저녁 갤러리 서연에서는 소외계층 청소년 예술가들을 위한 자선 경매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과 유명 예술가, 컬렉터들이 갤러리를 가득 메웠다. 과거, 이런 화려한 자리라면 주눅들어 구석에 숨었을 서연은 지금 단상 위에서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앳된 얼굴의 청소년 작가들이 그린 그림 하나하나에 담긴 사연과 가능성을 열정적으로 소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예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가득했다. 객석의 가장 앞자리. 강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강민준 회장으로 보았지만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아내를 둔 평범한 남편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가 소개하는 그림들이 경매에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아낌없이 후원했다. 그것은 아내의 꿈에 대한 그의 지지이자 존경의 표현이었다. 경매는 대성공으로 끝났다.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간 텅 빈 갤러리. 서연은 높은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아이처럼 맨발로 갤러리 중앙에 섰다. 해냈다. 그녀의 혼잣말에 민준이 다가와 그녀를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수고했어요. 오 관장님, 오늘 정말 멋졌어.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댄 채 두 사람은 말없이 갤러리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갤러리의 가장 안쪽 특별한 조명이 비추고 있는 작은 그림 앞에서 멈췄다. 그것은 서연이 그린 그림이었다.
낡고 허름한 옥탑방,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그리고 그 햇살 아래서 다리에 감은 붕대도 잊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길고양이 한 마리,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가난했지만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풍경이었다. 민주는 그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그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빗속에서 떨고 있던 길고양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그 마음 따뜻한 오서연이라는 걸.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에서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3년 전 그날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도 여전히. 그녀가 까치발을 들어 그의 뺨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낡은 은반지에 세상 가장 큰 진심을 담아 건네주었던 내 남편 김진우 씨인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처음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시련의 겨울을 지나 화가의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은 이토록 눈부시고 따뜻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몰라주는 세상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알아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